압구정이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었었잖아요. 아, 너무 사적이게 만들어. 돈 1,000만 원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고 잠을 못 잤을 거야. 근데 압구정은 다음날 웃으면서 오는 거야. 괜찮니? 그랬더니 피디님, 결혼하고 나서 왜 내가 이거를 미리 몰랐을까?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배우자 성격?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현실적인 거, 바로 배우자 부모의 노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 혹은 결혼할 남자 부모님의 노후까지는 생각을 못 할걸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피디님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갓집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나도 지금 살기가 너무 빠듯한데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매달 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명절에 한두 번?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하고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 있잖아요. 결혼하면 두 사람이 단순히 부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까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 노후가 어느 한쪽이 되지 않으면 휘청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표님, 네. 결혼 전에 부모님 노후가 잘 되어 있는지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혼 전에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를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부모님의 주거 안정 여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닐까요? 집은 산 자체를 바꿔버리는 고정비잖아. 집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생활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자가가 없어, 전세나 월세 거주를 하셔, 그럼 어떻게 돼요? 때마다 보증금 올려줘야지. 심하면 이사비까지 자녀의 몫이 되잖아요. 자, 봐봐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월세 80에 살고 있어.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야? 1,000만 원 돈대 960이니까. 근데 형제가 만약에 둘이야. 그럼 한 명당 480씩 충당하는 거지. 한 달에 40만 원씩은 들여야 되는 비용이에요. 집 대출금 갚아야지, 자동차 할부금 갚아야지, 아이 유치원 보내야지, 거기다 부모님 40만 원까지 줘. 좀 힘든데요? 돌아버리겠죠? 이렇게 부모님 거주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결혼 후에 이 거주 문제까지 내가 떠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이거 왜 체크해야 될까?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들 다 월 300만 원씩 나오세요? 저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안 나와요. 임대 수익이 있어? 막 월 1,000씩 막 나와? 없지. 다 뭐야? 대부분 어른들 국민연금이. 노인이 돼서 월 평균 얼마 정도 있어야 사는 것 같아? 식비하고 보험료 내고 최소 150만 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달달이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40만 원씩 드리는 게 그게 부담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계산을 해보면 그거를 적금으로 넣는다고 생각해봐. 1년에 얼마야? 480이지. 5년이면 얼마예요? 2,400이야. 이게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돈이고, 또 이 2,400이면 아이 교육의 작은 민천이 되는 거거든. 2,400만 원이면 우리 아이가 학원을 얼마를 다닐 수 있는 돈이야. 세 번째 뭘 체크해야 될까? 부채. 빚이 얼마인지.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여자 앞으로 몇 억 빚을 져가지고 내 와이프가 150씩 갚고 있어. 달달이. 그럼 어떨 것 같아? 결혼한 거 후회할 것 같은데요? 여자가 한 300 벌어. 나도 300 버는데 둘이 600인데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인데 알고 봤더니 여자가 150만 원씩 빚 갚는데 쓰는 거야. 내 돈을 쓰진 않지만 300에서 150을 쓰니까 둘이 돈이 600이라면 150이 줄어드는 거잖아. 남자 입장에서 짜증이 날까 안 날까? 그럼 만약에 부모님 노후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 생활에 영향을 주겠네요. 있죠. 저는 현재 결혼 생활을 해보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노후는요, 생활비부터 해서 주거하고 저축하고 심지어 부부 관계,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님과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집 한 채를 날리는 부양 리스크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가 양가 친정하고 시댁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 월 얼마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연으로 따지면 1200이야. 이 정도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야. 부부의 적금과 투자 매년 날리는 격인 거죠. 10년이면 얼마야? 1억 2천이야. 거기다가 이자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집 한 채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건강보험, 의료비 이런 거 포함시켜 봐봐요. 행여나 부모님이 보험이 없거나 그래서 아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비를 다 내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80세 이후에 평균 연간 의료비가 약 1,000만 원 이상. 간병이 쓰면 얼마예요? 월? 250만 원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거? 1년이면은 3,000만 원 추가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돈을 잘 벌면 내가 내면 되는데 남편한테 야 우리 엄마 수술하게 1,000만 원만 줘봐.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남편 입장에서 응. 삥 끊는 거 아니에요? 삥 뜯는다.
아니 부모님한테 드리는 어떨 것 같아? 주면 찝찝하지. 이런 지출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부부 사이에 불화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의 보험이 된 나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어. 한 1,000만 원 벌고 와이프가 한 300 버는데 우리 부모는 노후가 되어 있어. 근데 저쪽 친정집이 노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좀 달달이 챙겨드리고 하다 보니 친정 쪽에서 점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배우자 가족의 보험이 되는 경우죠. 처음에는 그냥 내 장모니까 장인이니까 해줬던 게 당연시 돼서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 돈을 잘 버니까 거기다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결혼 전에 너 이거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했으면 너랑 안 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가장 부부 사이에서도 치사한 게 뭔 줄 알아? 돈이잖아, 돈. 아니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았으면 이 집안에 보험이 될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네 부모 내 부모를 따져가며 싸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모 부양 대 자녀 교육.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돈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벌지 않는 한. 굳이 부모님 부양 때문에 자녀 교육을 포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통계청 자료를 제가 봐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4년 기준 초, 중,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4만 원이래요. 여기에 애체는 입시 대비까지 더하면요. 한 자녀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최소 드는 거야. 부모님 부양을 여기서 하게 되면 충돌이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래서 만약에 양가 부모님한테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매달 100만 원씩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교육 예산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버는 수입이 늘지 않는 한. 그래서 어때? 이번에 우리 아이 미술 하나 보낼 돈으로 어머님 간병비 해야지, 아버님 간병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내 남편이 매달 학생한테 돈을 붙여줘서 돈이 없어서 내 애기한테 교육을 못 시켜.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내 자식보다 내 부모님이 더 중요하냐.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자 입장에서는. 심하면 결혼했지만 여전히 자기 딸, 자기 아들로 산다. 이런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번째, 끝나지 않는 부양의 대물림입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를 부양하는 아들 부부는 자신의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고 결국 본인의 아이에게 똑같은 부담을 남기게 되죠. 가난이 되물림 되듯이. 그러니까 봐봐, 할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사놓으면 아빠가 물려받잖아. 아빠가 물려받으면 아들한테 주잖아. 망해먹지 않으면. 부자의 대물림처럼 부양의 대물림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저기 압구정이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잖아. 아빠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편이 부모님 노후를 부양하느라고 노후 대비를 못 하잖아요. 우리도 자식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 나도 내 부모를 부양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날 도와줄까? 예전에 압박 면접에서 통화한 거 들었지만 어때요? 필요하다 하셔도 저는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번 봐봤더니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순자산 증가율이 부담이 없는 가정보다 2.1배나 느리대. 못 모으는 거야. 자산이 3천만 원 이하 고령층의 52.3%가 자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 지금 사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노후 지원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럼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된 경우는 완전 반대겠죠. 준비된 경우에는 뭐 자가가 있고 용돈 드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본인 돈은 본인이 다 쓰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비가 빵원이야. 그만큼 자산이 쌓여. 압구정 한 달에 얼마 모으죠? 저요? 응. 진짜 나가요? 궁금해서 그래. 저 한 달에 한 150 정도 모으지 않을까요? 봐봐. 직장인이 150 모으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 근데 압구정은 하물며 집에서 생활을 하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급여를 300을 받는다고 치면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뭐 하면 없단 말이야. 100만 원 모으기도 힘든데 이렇게 모으게 된다는 거야, 자산을. 매달 100만 원씩 10년 저축하면 1억 2천 모으는 거야. 여기에 금융이자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자산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죠. 압구정은 집을 물려받으면서 집을 또 살 수 있는 거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요. 추가 투자, 조기 투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5천, 6천의 연봉을 받더라도 부모 부양에 따라서 자산을 모으는 속도는 완전 달라져요.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 때 힘이 되는 부모의 재산. 압구정이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었었잖아요. 아, 너무 사적이게 만들어. 돈 1,000만 원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고 잠을 못 잤을 거야. 근데 압구정은 다음날 웃으면서 오는 거야. 괜찮니?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를 해결해 줬대. 만약에 그걸 안 해줬으면 그걸 지금까지 할부로 30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 3년 넘게 지금까지 이제 빚이 끝났을 거야. 든든하죠. 오랜만에 든든한 표정이다. 이런 부모님의 지원은 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돼주고 또 큰 소리도 낼 수 있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 전세금이 좀 모자랐어. 엄마가 딱 내줘. 그럼 어때? 우리 엄마가 내줬잖아. 큰 소리 칠 수 있다.
피디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죠? 할 거죠. 그럼 여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그럼 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 깐깐하게 보지 않는데 상대 측 부모님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인성이 뭐 될 수도 있죠. 피디님은요? 뻔하게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또 제 삶이죠, 뭐. 압구정은 참 일관됐어요. 막내는요? 아직 애기라. 아직 애기라. 우리 왕 PD님은요? 저도 인성 같이 살아야 돼요. 인성. 결혼을 할 때 집안을 꼭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잖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4가지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그 집안의 종교와 제사 문화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죠? 일례로 재혼회원 중에 여자가 기독교, 남자가 무교였는데 연애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애한 거야. 결혼을 딱 했는데 이 집안의 제사가 5개예요. 와. 제사할 때마다 여자가 절을 안 해. 기독교였기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계속 마찰이는 거야. 왜 절을 안 하냐? 절을 해라. 아버님,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제사는 솔직히 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사할 때마다 분란이 일으켜져서요. 결혼 3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려운데 종교의 자유도 어떻게 막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불교고 내가 기독교야. 둘이 만났어요. 그럼 각자 종교를 그냥 존중해주고 서로 터치를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한쪽에서 거기 그만둬. 내 종교로 옮겨. 이러거나 강요를 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절대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쪽이 기독교였는데 네. 반대쪽 집안이 불교여가지고 바꾼 적 있어요? 아니요 바꾼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한테 좀 밉보였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또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거잖아요. 사상이잖아, 사상.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종교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쪽을 만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내가 워낙 뭐 아주 심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뭐 무교까지도 수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 집안은 같은 종교의 분을 만나는 게 조금 더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무교고 내 와이프는 기독교야. 나는 집에서 주말에 애들하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주말마다 교회를 가자 그래. 난 너무 괴로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1조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 아시는 분은 이제 와이프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월급에 이제 몇 프로를 떼서 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 꼴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기독교에도 뭐 갔다가 11조를 내든 뭘 하든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해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인성입니다. 부모님 무조건 인성 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집안의 형제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 그리고 못 사는 거 저는 은근히 많이 봤어요. 제 아는 지인도 왜 예전에 엄마들 시집살이 엄청 하잖아. 뭐 신우들한테 그죠?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우울병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막 신우 많은 집은 해주지 마세요. 너무 간섭이 심하거나 너무 잔소리가 심하거나 뭐 이런 집안은 사실 힘들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 집안에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집안에서 일을 안 해. 무직이야. 근데 사업한답시고 계속 돈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장인 장모가 해주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 뭐 누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줘서 그 집안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형제 간의 관계 우애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이 오빠를 존중해주는지 뭐 남동생이 있으면 남동생이 형으로 존중을 해주는지 이런 여부도 봐야 되고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 형제가 둘이면 큰 형의 와이프와 작은 아들의 와이프가 서로 안 보고 사는 케이스도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서로 또 경쟁하더라고요. 저 아는 언니도 안 보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남이잖아, 남남. 그렇게 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채무입니다. 빚까지 봐야 한다고. 부모님의 빚 혹은 형제의 빚이 내 배우자에게 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할 때 말 안 하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거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못 사는 거죠, 이게. 채무를 계속 안고 가는 거는. 말 안 하고 결혼하는 거는 사기 결혼은 아닌가요? 비슷한 거죠.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왜냐면 나한테까지 굳이 피해가 오지 않고 거기 선에서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가 하다 못해서 이제 못 막으면 그게 이제 집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식이 있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걸 침범해버리면 가족이 같이 몰락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랑하면은 이런 빚 정도는 감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감안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제 주변 지인의 사례인데 이제 집이 되게 부자인데 형제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땅을 다 나눠줬어 이분이 가족들한테 뭐 5,000평씩 나눠줬는데 이게 다 공동 명의로 되다 보니까 뭐 여기 중에 셋째 딸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죠. 나머지 다 엮여있던 게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다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5가족이 다 몰락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뭐 공동으로 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 전에 뭔가 이거를 분리를 좀 시켜놓던가 빚도 좀 분리를 시켜놓던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끌고 오지 않는 거, 결혼 생활까지. 상대 부모님의 채무를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빚이 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감당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어 한 1, 2년이면 끝날 빚이야.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2년이면 끝나.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직장만의 빚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집장, 그거는 빚이 포함이 안 되죠. 그건 어차피 둘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같이 갚아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배우자 외에 부모님의 빚까지는 내가 짊어질 수는 없잖아, 사실은. 이게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땐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하고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빚이 졌어. 그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감당할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빚을 안고 오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뭐 이것만 따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부모님의 노후 대비 문제입니다. 노후 대비 문제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부모님의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시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도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다고 결혼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공유를 하고 그 사정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결혼을 하라는 거지.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죠, 당연히. 그럼 다 결혼 세상 사람들 못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고 나중에 닥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이거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의 병명, 유전으로 내려오는 뭐 병력들이 있는지. 제 지인 중에 뭐 이모가 4명인데 이모 3명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제 집안에 암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것도 대책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 내가 배우자를 얻었는데 평생 건강하게 안 살고 싶어요. 배우자가 아픈 것만큼 진짜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건강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돌연변이가 혹시 있나 집안 내력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도 계세요. 예전 분들은. 왜냐면 그게 또 유전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으면 걸르라는 뜻이 또 아니고요. 사랑하는데 뭐 병력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다 아픈 건 아니니까 그래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대비할 수도 있고 뭐 음식이라도 조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결혼하는 상대의 집안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조건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지금 혹시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내 옆에 짝이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조건들은 좀 가져가시고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되겠다 싶다 하시는 것들은 좀 선택을 잘 하셔서 현명한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